자, 계속해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트로 연결이 돼 있어서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개발 계획이라는 주제 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먼저 지금 관련한 쟁점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지금 요 내용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순서 가봐야 되죠. 그래서, 자, 지금 도시개발구역하고 개발 계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도시 건설하겠다. 큰 틀의 그림을 개발 계획, 어디에다 신도시를 만들겠다. 이걸 도시개발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순서는 이런 식이라고 했어요. 개발 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슈 삼아줘야 되는 게 경우에 따라서 시골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한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단계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시골만 구역 먼저 지정합니다. 해서 이렇게 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한테 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지정권자거든요. 그래서 이 실시계획은 개발 계획에 부합해야 되는데 맞냐라고 확인받는 게 실시계획 작성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확정짓는 것을 인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허가, 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인가나 허가나 같은 얘기다. 이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하고요.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발 계획에서는 이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하고요. 큰 그림을 잡는 것을 우리가 개발 계획이라고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제해 봤고요. 이제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좀 까다롭죠. 해서 개발 계획 수립 시기 기본적으로 아까 이게 내용 보지 말고 이렇게 갔었죠. 개발 계획 수립하고 나서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구역 지정하기 전에 먼저 어떻다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골에서는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지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줄여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구역 지정한 후에 뭘 할 수 있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용 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구역 지정 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구역 지정한 후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골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고 하는 게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것들이 쭉 나와. 그래서 요건 이렇게 먼저 가십시다. 지금 원래 법에서는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 6개인가를 예시를 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 오른편입니다. 왜? 법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로서 자연녹지, 생산녹지,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호전적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돼요. 항상 옳은 집은 구성합니다. 자, 근데 이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서 주상공 미연지역의 합계가 바로 100분의 30 이하다.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자, 이걸 해석하면 뭔 소리냐면, 자, 도시개발구역의 주상공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라는 얘기는 100분의, 자, 70의 100분의 70의 30 이하니까 30까지는 이건 뭐가 돼? 시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100분의 70 이상의 주상공이 아닌 지역은 뭐가 된다? 시골이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답을 외우셔야 돼. 지금까지 이 파트에서 이제 문제 구성을 답을 구성할 때는 100분의 30 초과라고 하는 것을 출제 쟁점으로 삼아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지역이 주상공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을 초과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아까 100분의 30 이하는 이 주상공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 이하가 되는 건 뭐가 된다? 시골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주상공 면적 합계가 100분의 30을 초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럼 개념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자, 원래 이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게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 미리 수립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시골에서는 즉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이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거꾸로 이제 약간 뒤집어서 구성을 하게 되죠. 어떻게 얘기하느냐? 주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 여긴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구역 지정 전에 어떻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야.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100분의 50인 지역, 상업지역이 전체 도시 개발구역의 100분의 40인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두 번 다 나왔던 지문인데 결국은 주거지역이 100분의 50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머지 주상공 다 합치게 되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 하나 잡아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해서 요것만 추구장성 외우는 거예요. 왜? 시험 문제에서는 자, 요것만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구성할 때 법조문 대로 내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정한 영역에서는 법조문을 해석을 통해서 좀 어렵게 구성해요. 그래서 30초 가면 시골 아니다. 30초 가면 시골 아니다. 30초는 어떻다? 시골이 아니다. 그래서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구역 지정한 후에 수립할 수 있지만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미리 어떻다?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해서 과정 다 버리시고요. 30초과 하게 되면 30%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구역 지정 전에 개발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이제 나머지 모르는 것 뜨면 다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외울 거니까. 다만 계속 드리는 말씀이 하다 보면 외워진다. 이게 핵심 이슈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자, 간단한 주제인데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한 데서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등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이 이미 개발 관리론 파트에서 하나의 출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이죠. 자, 요건 이렇게 가야 돼요. 시행 방식 간단합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요. 혼용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단순하게 가고 날려야 돼. 해서 자, 먼저 수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는 분 좋으시겠다. 그래서 이건 1962년도가 만들어진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수용 방식의 의미 자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한테 강제로 땅을 뺏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사업을 완성한 다음에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을 또 건물을 분양하는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하여튼 이걸 1962년도에는 계획적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비계획적이냐? 아니지. 다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니까 62년도면 벌써 72년도, 82년도, 92년도, 2002년도, 2012년도,
22년, 60년 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의미를 새긴다고 해서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언어 자체가 너무 오래전 얘기야. 자, 환지 방식은요, 이렇게 갑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땅을 다 모아서 시행한 다음에 바꿀 환자, 땅지자, 땅으로 다시 배분해주는 방식을 가리켜서 환지 방식이라 부릅니다. 법에서는 62년도에 어떻게 만들었냐?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세를 정비를 위해서 5대5, 5대5, 5대5 무슨 말인지 감도 안 와. 자, 대지 들어가면 어떻다? 환지 방식. 그 외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라고 되어 있죠. 지가 높으면 어떻다? 환지 방식. 그럼 이제 계획적 수용 끝. 그러면 대지 지가 뜨면 어떻다? 이때는 환지 방식.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편 혼용 방식 말 그대로죠. 섞어서 하는 방식을 혼용 방식이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1만 이상이면 분할된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분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할 혼용 방식은 이런 논리 구조야. 한쪽은 수용 방식을, 한쪽은 환지 방식을 채택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 이걸 이제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에 비해서 미분할 혼용 방식, 자, 분할을 안 하고 자 섞어서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 그거 자체는 우리가 시험에 다뤄지더라도 따져볼 수 없고요. 자, 가십시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한번 시행 방식의 정의를 갖고 출제가 됐는데 그때 답은요. 분할 혼용 방식.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용 방식. 자, 계획적 첫 번째 항목이거든. 우리가 법조문 순서가 1. 수용 방식, 2. 환지 방식, 3. 혼용 방식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기 때문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뒤에 숨어 있는 아이를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요 분할 혼용 방식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했습니다. 자, 이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지문 4개가 거의 쌍욕 나오게 어려운 지문들이었어요. 생전 듣도 못한 얘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시험을 보실 때 외웠던 몇 가지를 찾아보는 그게 테크닉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공부를 해. 그러니까 막 최선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읽는 순간 거기 좌절에 빠집니다. 왜? 모를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해가는 방식, 분할 혼용 방식 뒤에 있는 거 알아야 된다. 자,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개발 계획은 몇 년 내 수립해야 된다. 잘 모르겠는데 2년 내. 실시 계획은 몇 년 내 수립을 해야 된다. 3년 내. 그리고 330만 이상이면 5년 내. 해서 그 하나, 둘, 셋, 넷, 5개 사유 중에서 네 번째, 5번째를 박스 쳐서 괄호넣기로 숫자를 쳐 넣어 보시오. 이렇게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공부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업자 3년 내 실시 계획 이 앞에서부터 쳐 읽다 보면은 그 시험에 나오질 않아. 그래서 모든 시험 문제는 어렵게 구성을 하게 된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어려운 것만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공부, 특히 2차 과목을 공부를 하실 때는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용을 쓰겠지만은 문제는 그 뭐냐면은 이해를 갖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양이 많기 때문에 이해에서는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암기 시작하시고 암기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든 말든. 그래서 우리가 구구단 같은 걸 제가 설명드릴 때 구구단을 이해하는 겁니까? 암기하는 겁니까? 했을 때 그 누구도 구구단을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암기하고 되면 2는 2, 2는 4, 2, 3은 6 해서 나중에 원리를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주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주제가 이제 이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서 if 수용 방식이라고 정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환지 방식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혼용 방식을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해서 수용 방식인 경우 환지 방식인 경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아주 이제 어려운 주제 수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그래서 법조 문제 먼저 보시고 나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자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 이 개발 계획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은 도시 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세목은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원래 개발 계획 일반적으로 시골을 제외하고는 개발 계획 먼저 수립하고요.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사용 빼버려. 사용은 빼버려.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민법에서는 공용징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자, 요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상금 쥐어주면서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제도,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용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개발 계획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수용은요, 기본 논의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어떤 사업 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물어봐야 돼. 자, 평당 20만 원을 파시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제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럼 강제로 보상금 공탁하고 어떻다? 땅을 뺏어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토지 소유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자, 당신 땅 평당 20만 원에 파시오라고 한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해버리면 그걸 우리는 협의 양자, 이걸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매매 일종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매매 일종. 매매와 수용은 달라지는 개념이야. 수용은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뺏어내는 제도, 매매는 의사의 합체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제도가 됩니다. 자, 한편 다시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지금 순서가, 자, 이런 순서입니다. 개발계획 수립하고요, 구역 지정하고요,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이때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원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법에서 입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명제 앞에 있는 말인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버렸어요. 다시 갑시다. 개발계획,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하면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는 그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개발계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경우 볼까요?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수용 방식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개발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는 걸 입력을 할 수 없어. 자, 수용의 대상 얘기를 하려면 시행자가 정해져야 되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당신 땅 평당 얼마에 파시오라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수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에서 지금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의미상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만나서, 자, 뭐 당신 땅을 평당 얼마에 파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거절하게 되면 그때 다시 개발계획을 열어서, 자, 땅 안 팔고 개긴 놈들 리스트를 다 써버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 부를 테고, 그래서 이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한 후에만 논리적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제일 어려워. 그리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28회인가 답이 됐던 주제죠. 그래서 지금 세목이라고 하는 것이 고시가 되면, 문장 읽지 마세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 고시가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이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수용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수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꽂아서 나는 그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 주머니는 100만 원 마음대로 내가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보게 되면
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이 사람의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 원래가 그렇다고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니까 나에게 수용권이 있는 거 아는데 당신 수용할 수 있도록 사인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공익사업에 관한 인정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발표해달라. 이걸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지 뭘 할 수 있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신도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 지금 이제 땅을 안 팔겠다는 사람이 들어섰을 때 어느 세월에 이게 사업 인정 및 고시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공익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한 2, 3년 걸립니다. 한 2년쯤 걸려요.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미리 땡겨서 공부하게 되면 공부 앞에 했던 주제인데요. 바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 관련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법이 돼 있어. 다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어내는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건설 계획인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바로 세목 고시가 있게 되면 이때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다루고 있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헷갈려. 왜?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고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고시. 그래서 지난번 28회인가 나왔던 문제는 옳은 걸 고르죠. 세목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 법조문을 가지고 답을 뽑아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외울 때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실세 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먼저 공부하고 도시개발법을 나중에 공부하기 때문에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실시계획고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목고시 있으면 어떻다?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파트가 바로 개발계획 파트의 제일 까다로운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해서 정리합시다. 자,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개발계획 수용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하면 거기다 개발계획에다가 세목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천천히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땅 못 팔겠다고 덤볐을 때 그때 세부 목록이란 것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한 후에만 논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한편 개발계획에 이 세목이 고시가 되면 따로 이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사업 인정 및 고시라는 것을 받을 필요 없고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용 방식에 관한 쟁점. 자, 환지 방식 가볼까요? 자, 환지 방식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바로 조합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조합은요,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되는 존재입니다. 자, 갑시다. 자, 신도시를 만드는데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확률상 아까 예외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조합은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나중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볼까요? 환지 방식 하기로 했어. 그래서 쭉 진행했는데 나중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못 받아서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면 아사리판 되어버립니다. 그럼 모의고사 봐야 돼. 모의고사 앞으로 3분의 2,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 해봐야 돼. 예,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원칙에 관한 주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권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원칙입니다.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 그런데 자, 이 원칙은 안 나와. 지금 환지 방식일 때 원칙적인 시행자가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해서 자, 예외적으로 나중에 지자체 등 나옵니다.
해서 이게 법조문상 약간 모순들이 발생하는데, 자, 지금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되기로 결정이 되어버렸다. 조합이 아니라 지자체 등이 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앞으로 조합을 만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자, 국가도 나왔었고요. 주로 이제 지자체가 나오죠. 해서 환지 방식일 때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인 경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자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하나의 축이 되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자, 개발계획의 수립 시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슈. 3초 해서 30% 초과하면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개발계획에서는 시행 방식 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시행 방식이란 것을 결정을 하게 될 것인데, 자, 이건 이렇게 갔었죠. 자, 계획적 들어가면 수용 방식, 대지, 지가, 환지 방식, 그 다음에 분할 또는 미분할, 혼용, 섞어서 하는 것을 혼용 방식. 한편 이 개발 계획의 시행 방식에 따른 개발 계획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수용 방식이 제일 어려워서 세부 목록이라는 것을 개발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를 수용을 하겠다는 그 목록, 리스트를 가리켜서 세부 목록,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구역 지정을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세무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환지 방식은요,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출제가 되는 이슈는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이 정도까지가 개발 계획에 관한 주제. 예,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시행자 등에 관한 쟁점 확인해 보겠습니다.